그래서 이 압력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압력의 원인은 크게 생각해 보면 유체가 가스일 때와 리퀴드일 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유체가 가스인 경우는 압력의 원인은 바로 유체 입자 간의 가스 입자 간의 아니면 이때는 가스 분자 간의 모멘텀의 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가스 분자 간의 모멘텀의 차이라고 모멘텀의 이 변화라기보다는 그 가스 분자와 그 압력을 측정하고 있는 압력을 감지하고 있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곳에 와의 이 모멘텀 변화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서 있는데 내가 대기압을 느낀다. 대기압 하에 있죠. 대기압을 느껴야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공기 입자가 나한테 와서 부딪혀갖고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 말은 모멘텀이 변한 거죠. 그죠? 그 모멘텀 변한 거에 합이 수많은 공기 입자들이 나한테 와서 부딪히니까 그 수많은 공기 입자들의 그 모멘텀의 변화의 합이 바로 대기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기압. 이 건물이 느끼는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벽에 부딪히는 공기 입자들의 이 모멘텀 변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이 건물이 느끼는 대기압이 되는 거고. 리퀴드인 경우는 그 내부의 프레셔는 이 리퀴드 같은 경우 특히 정지하고 있는 리퀴드 같은 경우 프레셔가 있죠. 그래서 바닷물로 생각하면 바닷물 표면의 압력하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이빙에서 들어갔을 때의 이 프레셔가 다르죠. 그죠? 근데 바닷물은 그래서 정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압력이 커지는 이유는 리퀴드 내의 프레셔는 그 원인이 그 리퀴드의 무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거는 리퀴드뿐만이 아니고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대기압을 느끼고 있는데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기 분자가 나한테 와서 부딪혀서 생겨나는 모멘텀의 변화로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떠받치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우주 공간까지 떠받치고 있는 공기들의 무게예요. 그게 바로 대기압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대기압이 여기보다 낮죠. 훨씬 작습니다. 그죠? 기압이 낮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떠받치고 있는 공기의 무게가 줄어든 거죠. 줄어든 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줄어든 만큼 프레셔가 줄어드는 겁니다. 공기 입자가 내가 떠받치고 있는 공기 부피가 줄어든 만큼 이 프레셔가 줄어든 겁니다. 리퀴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 표면 같으면은 내가 떠받치고 있는 바닷물에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대기압하고 프레셔가 대기압하고 똑같은데 물속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떠받치고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나죠. 그만큼 프레셔가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유체학을 공부하다 보면 프레셔가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연력학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도대체 그럼 프레셔라는 게 유체역학에서 중요한데 왜 프레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했다 생각합시다. 여기 피스톤이 있고 이 위에다가 무거운 줄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뭐 가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줄을 올리면은 볼륨이 줄어들죠. 피스톤이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면 피스톤 내의 압력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알 겁니다. 줄을 올리게 되면 볼륨이 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프레셔는 상승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잘 알 거예요. 왜 그런지 연력학에서 다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부피가 줄어들면 프레셔가 상승해요? 응? 큰 소리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충돌이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공기 분자가 벽과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공기 분자는 이 안에 있는 공기 분자의 숫자는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부피가 이럴 때나 아니면 줄을 올려갖고 부피가 줄어들었을 때나 그 안에 있는 공기 분자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기 분자가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온도가 일정하면은 동일한 온도에서는 얘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정도는 부피가 크나 적으나 똑같아요. 그죠? 근데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공기와 공기 분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죠. 그래서 충돌한 횟수가 늘었을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그 의지는 똑같은데 좀 더 조밀하게 있으니까 훨씬 더 자주 부딪히겠죠. 그죠? 사람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이 방 안에 지금 60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방 안에서 60명이 움직일 때 하고 이 방안을 반으로 줄여갖고 이 방을 반으로 줄여갖고 그 안에서 움직일 때 하고 똑같은 의지를 갖고 움직이려고 할 때 당연히 부피가 작으면은 그만큼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돌한 횟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한 횟수가 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역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모멘텀이 변화했다. 모멘텀 변화가 커졌다라는 거죠. 모멘텀 변화는 충돌을 하게 되면 방향이 바뀌니까 움직이려고 하던 방향이 바뀌니까 그때 바뀌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스인 경우는 모멘텀의 변화, 충돌로 인한 모멘텀의 변화가 곧 프레셔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여기다 열을 가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Q 열을 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피스톤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또 올라갈 겁니다. 즉 발륨에 변화가 있죠. 왜 변화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 내부의 프레셔가 높아지게 돼서 프레셔가 높아져서 피스톤을 떠미는 힘이 커져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볼륨이 늘어나죠. 이것도 마찬가지.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그러면 왜 프레셔가 올라가나 생각을 해보면 기체 입자는 가만히 정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절대 온도가 0이 아닌다 하면은 절대 온도가 0이 아닌다 하면은 가만히 정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정도는 열 에너지에 필요하죠. 온도에 필요합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공간은 일정한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똑같은데 열을 가해주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많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앞에서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부딪히게 되고 피스톤 벽에 자주 부딪히게 되고 이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셔가 올라가서 결국은 얘가 위로 밀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그래서 결국 이 경우도 보게 되면 가스인 경우는 충돌로 인한 모멘텀 변화가 가스 분자들의 충돌로 인한 모멘텀 변화가 프레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게 되면 하나는 똑같이 모멘텀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는 볼륨을 줄여서 즉 단위 볼륨당 분자의 수가 늘어나게끔 해서 프레셔를 올려준 경우고 이거는 열을 가해줘서 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떨머 에너지를 키워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해준 케이스죠. 어쨌거나 둘 다 프레셔가 상승을 합니다. 그 말은 분자들의 충돌이 곧 프레셔로 반영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유체 유동도 발생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를 우리가 표기하는 방법이 크게 유체학학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압력을 쓰는 방법이 있고 계기 압력, 상대 압력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압력 0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진공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진공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큐움. 그리고 어느 정도 백큐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대기압을 이쯤이라 했을 때 대기압을 보통 1 ATM, ATM은 atmosphere의 약자입니다. 대기압 이런 걸 표현합니다. 이 대기압은 다른 물리량하고 다르게 프레셔를 표현하는 단위들은 많죠. 보통 파스칼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수운주, 아직도 기상에서는 기상청 같은 데서는 수운주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 수운주가 올라간다, 뭐 내려간다, 뭐 이런 말이죠. 압력을 표현할 때 수은으로 가지고 만든 압력계가 있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면 대기압이 760mm Hg가 1기압이에요. 파스칼로 이야기하면은 약 101.3 파스칼, 킬로파스칼이 대기압입니다. 또 대기압을 바라고도 표현하죠. 1바다, 2바다, 3바다. 과학에서는 이 파스칼을 쓰는데 뭐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단위들을 썼습니다. 모든 걸 잘 알아야 돼요. 어쨌거나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아무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의 압력을 0으로 보고 그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이 절대 압력이라고 한다면은 상대 압력은 유체학에서 게이지 프레셔라고 있습니다. 게이지 프레셔의 기준은 뭐냐면은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을 0으로 놓고 대기압일 때의 압력을 0으로 놓고 그로부터의 상대값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계기 압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탱크가 있다. 우리 지금 이 방 안에 어떤 조그만 탱크를 갖다 놓고 물탱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가스탱크, 물탱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탱크를 갖다 놓고 그 탱크 안에 속을 비워놨다. 그러면은 그 탱크에 달라붙어 있는 조그만한 이렇게 이 시계처럼 생긴 그 계기판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보게 되면 0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프레셔 아무것도 집어넣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예를 들어서 뭐 가스를 충전하기 시작했다. 도시가스가 됐던 뭐가 됐던 충전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프레셔가 쫙 올라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다 보면 어떤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대기압을 이렇게 파스칼로 약 뭐 10만 1325 파스칼로 생각하지 않고 대기압을 0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그런 걸 쓴 것이 바로 이 게이지 프레셔입니다. 게이지 프레셔를 쓰든 앱솔루트 프레셔를 쓰든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장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이유 없는데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BS, 앱솔루트란 말이 프레셔의 서브 첨자로 안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다 그냥 적어놨으면 다 절대 압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나 없으나 절대 압력입니다. 붙여주면 강조하는 거고. 게이지 프레셔는 반드시 이게 게이지로 측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P 게이지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P라고 적어놓으면 일반적으로 절대 압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뭐와 같으냐 하면 온도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도는 셀시어스 온도하고 켈빈 온도하고 안 헷갈리죠? 개념이 똑같은 개념인데 유일하게 프레셔는 헷갈려요. 그래서 절대 온도에 해당하는 것이 이 절대 압력이고 셀시어스에 해당하는 것이 게이지 프레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그 기준점이 게이지 프레셔는 대기압이고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 영도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이 압력이 우리 유체학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체유동의 대상은 대부분이 뭐 우리가 공학적인 범위를 생각한다면은 공기 아니면 물 아니면은 뭐 오일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다루는 이런 대표적인 유체들 같은 경우, 그 중에서 기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연력학에서 배웠던 아이디얼 게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유체학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아이디얼 게스, 뭘 갖고 아이디얼 게스라고 하는지 누가 설명해 볼 사람? 아이디얼 게스의 조건. 조건으로 생각해도 되고, 뭐 성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이디얼 게스는 첫째, 분자의 부피를 무시한다. 무시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아이디얼 게스는 그 분자 간의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이다. 또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아이디어겠습니까?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고3들이 대학교 수능 입학할 때 면접하게 되면, 수시 같은 데서 면접하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죠. 거의 매년 등장합니다. 화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 면접이 아니더라도 가장 화학 1번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가장 쉬운 문제, 보너스 문제예요. 근데 대학교 3학년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응? 이 정도는 모른다? 물론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근데도 머릿속에 없다? 공부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걸 잘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얘기할 사람. 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분자 간에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자 간에 인력이 없다. 또 그렇죠. 보일 사료의 법칙을 만족한다. 보일 샤를의 로가 뭐죠? 응? 뭘 설명하는 거죠? 응? 이상기계 산재 방정식인데 그게 설명하는 바가 뭐지? 그렇죠.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의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보일 샤를의 법칙이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상기체입니다. 유체역학에서도 다루는 기체를 이 아이디얼 개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유체역학에서도 이 프로퍼티들을 쓰게 됩니다. 여태까지 배운 거는 다 뭐 재료 역학, 그 다음에 동력학, 아니면 연력학에서 다 배웠던 개념들이고, 새롭게 유체역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 비스코시티예요. 비스코시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공부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스코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열이 있습니다. 그죠? 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잖아요. 그죠? 열이 있는데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움직인다 라는 거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죠. 그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열일 수도 있고 뜨거운 열일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 있으면 뜨거운 공기는 열이 많은 거고 차가운 공기는 열이 작은 건데, 어쨌거나 열이 움직인다는 것은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 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공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고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젓가락이 있으면 한쪽을 라이터로 데피게 되면 다른 쪽을 잡고 있어도 그 열이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동이 없어도, 물질의 이동이 없어도 열은 물질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히플럭스, 열이 움직인다는 것을 좀 더 팬시하게 얘기하면 히플럭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00도씨의 어떤 뭐 유체가 있고 0도씨의 유체가 있다. 100도씨 공기가 있고 0도씨 공기가 있는데 이 둘을 어떤 단열재로 막아갖고 분리하고 있다가 단열재를 어느 순간에
없애줬다. 제거했다. 그러면은 온도 분포가 이게 Y축이면 예를 들어서 온도 분포가 처음에는 아래쪽은 다 0도, 위쪽은 다 이렇게 100도 이런 식의 온도 분포를 보이다가 단열재를 없애준 순간부터 열교환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뜨거운 열하고 차가운 열하고 서로 이렇게 힙플럭스가 존재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둘 다 온도 분포가 동일하게 되겠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온도 분포가 다 이렇게 동일해질 겁니다. 이 중간 타임에서는, 중간 시간에서는 온도 분포가 보나마나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으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공학을 몰라도 실생활에서 충분히 잘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죠. 이게 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이트로젠 가스가 있고 여기 악시전이 있다. 그래서 어떤 벽으로 두 개를 차단해 놨다가 질소 100%, 산소 100% 있는데 이 벽을 없애졌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질소가 산소 쪽으로, 산소는 질소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죠? 이건 뭐예요? 물질 이동인데 농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나이트로젠 100%하고 나이트로젠 0%하고 산소 100%라고 생각해도 되고 나이트로젠 0%하고 서로 섞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템퍼러처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듯이 나이트로젠의 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죠? 온도 차가 있으면 이렇게 열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농도 차가 있으면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컨센트레이션 디퍼런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체 유동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차이가 있으면 모멘텀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속도의 차이가 있으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와 질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가 지금 온도 100도가 아니고 나이트로젠 100%가 아니고 위에는 빠른 속도, 아래는 느린 속도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구분되는 것을 제거를 해주면 위쪽에 있는 큰 속도, 큰 모멘텀이 아래쪽 제로 모멘텀 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제로 모멘텀이 위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멘텀의 교환이죠. 모멘텀의 교환이 일어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갖고 아래 위 전체가 다 이렇게 비슷한 모멘텀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유체역학에서 말하는 모멘텀 플럭스예요. 그래서 이걸 유체이동에다 적용을 해보면 유체층 간에 모멘텀의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 유체층 간에 모멘텀의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멘텀 디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얘는 바로 속도차예요. 일반적으로 유체이동에서 뭐 공기면 공기, 물이면 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공기의 질량이 달라지는 경우 잘 없죠. 물의 질량이 달라지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죠? 어떤 한 지점하고 다른 지점 사이에서 공기나 물의 질량이 달라지는 경우는 유체역학적으로, 우리 공학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멘텀이 다르다는 얘기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가 다르면 어떤 유체이동이 있는데, 즉 왼쪽에서 여러분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는데 위쪽의 바람하고 아래쪽의 바람하고 속도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위쪽 유체이동하고 아래쪽 유체이동 사이에 열심히 모멘텀 교환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참을 저쪽으로 갔을 때 보게 되면 저쪽 가서는 속도가 비슷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유체역학에서 말하는 모멘텀 트랜스포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velocity gradient가 존재한다, 모멘텀 디퍼런스가 있다, 이런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은 유체층 간에 상대 운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한 놈은 빠르게 가고 한 놈은 느리게 가려고 하는 상대 운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velocity gradient가 있던 모멘텀 디퍼런스가 있던 아니면은 상대 운동이 있던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유체층 간에 모멘텀 교환이 일어난다는 건데, 왜 모멘텀 교환이 일어날까? 여기 온도가 높으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열 전달이 일어나고, 농도가 한쪽이 높으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물질의 수송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여기 어느 한쪽이 속도가 높으면 다른 한쪽으로 속도의 전달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속도 전달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멘텀이 높으면 모멘텀의 전달, 모멘텀의 트랜스포트가 발생합니다. 모멘텀 플럭스가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원인이 비스코시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우리가 보기 컨티뉴엄의 범위를 벗어나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분자 단위로 보게 되면 가스인 경우는, 기체인 경우는 저렇게 모멘텀 트랜스포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자 사이에 활발한 모멘텀 교환이 일어나서 컬리전 때문에, 그죠? 컬리전 때문에 프레셔도 생기는 거지만은 컬리전이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거기 얼마만큼 힘이 가해지느냐가 결정되니까 그게 프레셔죠. 프레셔도 있지만은 그런 모멘텀 교환, 분자 간의 충돌로 인해서 높은 모멘텀의 분자하고 낮은 모멘텀의 분자하고 서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서 이런 모멘텀의 교환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분자 간의 모멘텀 교환이지만은 매크로스코픽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큰 모멘텀의 차이가 있을 때 얘들 사이에서도 모멘텀 교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스인 경우는 분자 간의 컬리전에 의해서 모멘텀 교환이 일어나는 게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인 경우, 액체인 경우는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액체는 기체와 다르게 오물전에 붙어 있죠. 분자와 분자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서로 막 당기고 있는데 분자 간에, 액체 분자 간에는 서로 막 당기고 있는데 한 녀석이 다른 녀석보다 빨리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 인력 때문에 다른 녀석도 걔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모멘텀 교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것들이 모이게 되면 매크로스코픽하게 모이게 되면 이렇게 모멘텀 플럭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두 줄 서 있는데 다 이 두 줄 사이에 서로 손잡고 있다. 근데 내가 이 앞에 줄 친구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은 손잡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끌려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둘이 손잡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 인력을 의미하는 건데 기초로 얘기하면은 두 사람 사이에 열심히 모멘텀 교환이 일어나서 서로 한 줄이 앞서 나오려고 하면은 한 줄이 모멘텀이 크면 다른 한 줄은 그 모멘텀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모멘텀이 커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모멘텀 트랜스포트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줄이 앞으로 나올 때 이 줄이 끌려 나온다는 사실은 이 두 사이에 힘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한 거죠. 그죠? 이쪽 방향에 전단력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교환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매크로스코픽하게는 전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스코스, 유체학에서는 비스코스 프릭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점성 마찰에 의해서 점성 마찰로 그런 모멘텀 트랜스포트가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성 마찰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게 되면 기체 분자 간의 컬리전 내지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근데 그걸 매크로스코픽하게 관찰해 보면 그것이 곧 비스코스 프릭션 내지는 비스코스 스트레스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원인은 바로 모멘텀 트랜스포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트랜스포트를 잘 한번 원리를 보게 되면 모멘텀은 모멘텀 트랜스포트를 잘 보게 되면 그 단위가 파스칼로 나옵니다. 모멘텀 트랜스포트가 바로 플럭스죠. 모멘텀 플럭스. 플럭스는 플럭스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양을 의미하는 거니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모멘텀 플럭스는 모멘텀은 다 알죠. 단위가 질량하고 속도의 곱이 모멘텀이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하고 똑같아요. 스트레스가 바로 파스칼 단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직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되는데 정리하게 되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힙 플렉스가 발생하고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 전달이 발생을 하듯이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속도 차이에 의해서 모멘텀 트랜스포트가 일어나게 되고 그 트랜스포트의 결과로서 바로 유체 유동에서는 비스코스 프릭션이 나타난다. 내지는 비스코스 스트레스가 나타난다는 거고 이거에 이 현상을 좀 더 마이크로스코픽하게 관찰해 보면은 결국 기체 분자에서는 컬리전이고 액체 분자에서는 트랙티브 포스가 작용을 하더라. 그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내릴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스코시티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비스코시티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질문 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